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이제 리츠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파트를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39페이지 가죠. 들어가게 되면 339페이지 부동산 투자 회사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좀 연습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344페이지 가시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344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복습해 볼게요. 자기관리는 모든 투자 부동산이고,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기업구조 부동산만 투자하고요. 자기관리는 주식회사고,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명목회사, 비상근이죠. 그다음에 주식 분산은 1인당 50, 50인데 기업구조는 제한이 없다. 주식공모는 제가 발행주식 총수의 30%죠. 근데 기업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상장을 봤어요. 자,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설립 후 즉시인데 기업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0%,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10% 이상, 위탁관리는 70% 이상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10%인데 기업구조는 어때요? 70% 이상은 조정이 부동산이지만 유가증권 보유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문인력 확보해야 되겠죠. 자기관리는 인가 후 6개월 경과 시 5인 이상.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명목회사잖아요. 해당 사항 없겠죠. 자산관리했을 때 위탁을 하고요. 설립자본금 533 기억하시죠. 최저자본금 755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 했던 거 거기까지 가고요. 우리 339페이지를 가셔서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배우실 내용만 이제 표로 적으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자, 기업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실 거는 배당이에요. 자, 배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의무배당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상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하게 돼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2021년 12월 30일까지 자기관리 올해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해당 연도 이익 배당을 얘는 50%로 좀 줄여줬어요. 얘는 90, 90이 그대로 가는데 자기관리 이치를 좀 활성화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데 얘는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차입 및 사채 발행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자산 투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정부에 따라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 2배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상법에 대한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얻게 되면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 제한은 그냥 보시고요. 오른쪽에 투자자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꼭 부동산 리츠회사랑 이 합병을 하고요. 특히 경업을 하면 안 돼요.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종이 되거나 다른 회사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넘기시면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와 있는 게 뭐 보고 사항이라든지 특히 합병은 제가 흡사 합병은 이제 꼭 리츠에서만 해야 되고요. 자, 저는 이제 29번 343페이지 29번을 좀 주의 있게 보세요. 자, 이게 나왔었는데요. 자기관리에서는 상근 임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 통제 기준이 제정이 돼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할 필요는 없죠. 왜? 위탁하니까.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 제정돼서 시행돼야 된다. 위탁관리와 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만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검사하게 보고하는 그 준법 감시를 또 상관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업구조정의 특례를 다시 볼게요. 기업구조정은 어때요? 그 기업구조 부동산이 70% 이상을 부동산이 구성돼야 되고 채권금융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매각하는 부동산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례 조건이 있었다. 그럼 넘기시면 자금 차입만 보면 되네요.
자기 자본의 2배, 주총의 특별권은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기 관리는 아직 법인세가 면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 관리 리츠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거죠. 위탁 관리와 기업구조 90% 이상 배당을 하면 배당 시 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자, 이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PF ABS라는 게 나왔긴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금융을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 파트는 니치가 잘 나와요. 니치 위주로 좀 가져가지고 자, PF로 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리가 이제 파이낸싱 한다는 것도 부채금융이라고 나왔어요. 돈을 빌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메자닌 금융을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건 이제 SOC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민자 유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뭐 학교, 도서관 아니면 뭐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요. 그럼 인천공항 같은 우리가 인천공항에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터널이 생기죠. 그러면 대규모고 장기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고 장기 사업이다. 자, 그러면은 고속도로나 터널을 지나게 되면 톨게이트를 받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수익을 보고 파이낸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위험하게 좀 그려볼게요. 해골을 그립니다. 이게 눈이고요. 해골의 코고 입입니다. 자, 무섭게 생겼죠. 자, 그러면서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잖아요. 이 포스코가 이 사업에 뛰어들어요. 사업주가 되죠. 사업주가 되면서 얘가 시행사가 됩니다. 포스코가. 그러면서 뛰어들게 되니까 은행 입장은 굉장히 위험해요. 얘가 이제 이 아파트를 만들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리시켜서 독립된 자회사를 설립하라 그래요. 또 독립된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회사가 자금에 대한 그 운영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도 하고 얘가 차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다 합니다.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럼 얘가 망해도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얘가 망해도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분리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실질적으로 얘한테 자금을 주겠죠. 그럼 얘가 이 자금을 가지고 고속도로 사업을 하죠. 그럼 톨게이트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하나로서 우리가 얘도 돈을 빌렸기 때문에 부채금융으로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부채금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의 물적 담보가 아닙니다. 또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고 오로지 미래의 고속도로의 터널에 나오는 미래의 현금흐름, 사업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러게 되면 돈을 안 갚으면 상하 청구를 합니다. 그죠? 경매 처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자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좀 갈려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이냐 금융기관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점이 자, 상한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상한 청구가 소구이기 때문에 비소구입니다. 근데 또는 100% 비소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 소구를 원하겠죠. 제한 소구. 그래서 얘가 망한다면 얘 자산범위나 얘 현금 흐름에 의존하겠죠. 그리고 부예금융이라는 게 나와요. 부예금융은 장부의 금융입니다. 장부의 금융. 부예금융 효과라는 자체가 장부의 금융인데, 자, 포스코는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장부 갖고 오라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새 최근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대자재표가. 그러면 A은행한테 돈을 빌리려면 장부에 기록되면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장부의 금융이니까 부채로 기록되지 않으니까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하고요. 금융기관도 장점은 있어요. 자, 이 사업성을 가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대칭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금 관리가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자금 관리를 시행사와 시공사. 자, 그래서 자,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은행은.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라 그래요. 지급 보증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업 주체를 줍니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사업이 지연되고 또 금융비용이 더 추가적 비용이 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위험하지만 은행이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겠죠. 이 자금 관리는 별도 계좌를 만듭니다. 우리가 설날 어머님이 이 세뱃돈을 받으면 갈취하시잖아요. 그게 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혹시 아버님이 부도가 나면 이걸 또 별도 계좌로 우리가 영향을 안 주게 에스크로 계정이에요. 위탁 계정이죠.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해서 위탁 관리를 맡겨버려요. 위탁 계정.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하는 게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 그러면 이제 뭐 어떠한 청약을 받거나 이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자금을 좀 많이 관리해서 신탁사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신탁회사에서 그 업무를 또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자금의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자금의 지출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자금의 지출 우선순위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지급해야 되는 게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 먼저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의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공사의 공사비가 먼저 선지급돼야 돼요. 공사비가 선지급되고 후지급되는 게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 그래서 개발업자, 사업주의 개발이익이 후지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 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책에 체크해 보죠. 중요한 것만 가겠습니다. 자, 345페이지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금흐름과 사업 자체의 담보를 가는 거죠. 부동산 물적 담보가 아니죠.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 사업주와 담보의 신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과 달리 그 해당 업체의 신용보다는 특정 사업의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뭐 그 비소구 금융은 상환 청구할 수가 없죠. 은행이.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모기업의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된다는 게 이제 비소구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한적 소구를 원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그 모회사가 직접 사업주가 직접 간접적 보증을 또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부의금융은 사업주의 장점입니다. 사업주의 대차조표가 이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의 장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넘겨봅니다. 자,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을 배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은행은 금융기관은 사업 주체를 둬서 위험을 분산시킨 겁니다. 현금흐름에 대한 기초한 여신도 우리가 아까 중요한 거는 두 번째죠. 자금 관리를 직접 사업주와 시행사와 시공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결제위탁 계정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장단점으로 가죠. 사업주가 신용도가 낮더라도 유망한 프로젝트의 대출이 가능하죠. 또한 부의금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주는 장부의 기록이 안 돼요. 추가 부채의 부담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비소구 금융에 따라 사업 위험이 프로젝트 회사로 전가되는 거죠. 프로젝트의 발생이 예상되는 재반 위험에 따른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 간의 합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위험을 배분시킨다. 단점은 이제 절차가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금융 비용이 되더라. 그다음에 우리가 과세라는 자체를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학개론에 우리 그 감정평가 시험 나왔던 걸 공인중개사에서 뺏겼는데요. 이 PF라는 자체의 독립적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목상 회사거든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우리가 PF ABS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ABS라는 것은 자산담보부 증권이거든요. 다시 또 제가 부채 증권에서 말씀드리겠지. 부채금융에서 자산담보부라는 것은 MBS보다 좀 넓은 개념이에요. 자산은 주택만인 게 아니라 여러 채권들이 있죠. 그걸 담보로 해서 증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PF AB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FABS와 PFABCP라는 기업어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PFABS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융통해서 건설회사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미래에 받을 분양 대금이 자산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권화시켜서 자금을 융통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 단기가 아니라 지금 장기입니다. 보통 2, 3년에 가겠죠. 그럼 원리금이라는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돌려막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음을 또 발행해서 단기어음을 가지고 또 그거를 원리금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단기입니다. 단기. 자,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로 해서 또 이거를 또 갚아나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PFABS는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요. 자, 이건 상법에 규정을 받습니다. 기업업이니까 들어보죠. 자, 프로젝트에 대출해준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다시 증권을 발행하는데요. PFABS는 우리가 2006년에 ABS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PFABS를 발행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회사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양이 안 되면 PFABS로 자금을 융통해요. 또 단기적으로 ABCP를 발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BCP는 단기입니다. 3개월이고요. 짧아요. 그래서 어음 형태로 연속을 차환하기 위해서 차환은 이제 돌려막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발행 절차는 이제 그 ABS는 SPC라는 회사가 또 ABS나 ABCP를 발행해 자금을 또 유통하기도 하거든요. 자, 메자닌 금융은 제가 요건 앞쪽으로 다시 오셔서 제가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앞쪽에 제가 아꼈던 게 여러분들이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었어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그래서 제가 앞쪽으로 오셔서 이제 어디를 해야 되냐면 288페이지로 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 288이 시험 문제에 별표 쳐서 거의 100% 시험 문제, 한 99.9%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 그러잖아요. 이 가성비라는 자체는 지금 페이지 가시면 288로 가시면 오지선다에서 우리가 부채금융을 찾아라, 지분금융을 찾아라, 메자닌금융을 찾아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틀이잖아요. 교수님, 왜요? 왜 그러면 처음에 안 해주셨어요? 자,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MBS가 뭔지, ABS가 뭔지 또 알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또 부채금융인데 이거는 아직 우리 딱 한 번 나오고 계속 나오진 않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 했던 부분이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가 지분금융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조인트 벤처와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보통 이제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문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다 지분금융만 가져가세요. 물론 제가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디 위주로 가라? 그냥 지분금융이다라는 것만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좌측에 우리 지분금융이라는 자체를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죠. 좌측에 보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리츠 같은 게 지분이에요. 자, 리츠는 아까 자, 주식을 통해서 발행해서 내 걸 띄워준 거죠. 내가 만약에 개발업자라면 자금을 융통할 때 내 자기 자본을 주식을 띄워줬을 때 내 걸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분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죠. 그러면 그 투자자한테 배당을 줘서 우리가 봤던 리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가 지분금융이거든요. 자, 부채금융은 어떻게 돼요? 제가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서 저당 잡히고 이 차용증을 발행해 주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니까 나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 담보신탁이라는 게 조금 신탁증서 금융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갈 거고요. 자, 일단은 신디케이션과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라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신디케이션보다는 신디케이트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신디케이트 회사가 출자증권을 발행합니다. 출자증권. 자, 그래서 한번 이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어요. 대규모 개발 사업 100억짜리 사업인데요. 이 개발업자가 50억밖에 없어요. 그럼 신디케이트 방식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자, 얘랑 좀 틀린 건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럼 A, B, C, D가 하나하나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겠죠. 지분 투자자.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얘도 지분금융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럼 다수의 소액 투자가 자본을 출자해서 지분형 직접 투자죠. 자, 우리가 리츠 같은 거는 주식을 사지만 얘는 직접 투자 방식이라는 것은 지분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리츠는 리츠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 주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 회사가 직접 투자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쳐줘요. 그래서 직접 투자합니다. 이것만 좀 틀리고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해서 뭐 사모 방식과 공모 방식이 있는데, 공모는 그 공개 모집고 사모는 개인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법적 투자 수가 제한되고 법적 제한이 적은데, 공모는 좀 이 투자 수가 많고요. 법적 제한이 이제 좀 강화됐죠.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이제 탑자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구성이 되면,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이 투자자의 조합원이 구성이 되면 책임한 게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자기가 출자한 돈만 아니라 관리 운영에도 책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한 책임입니다. 책임이 무한하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한하죠. 자, 이게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암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낸다. 그럼 투유라고 하잖아요. 투유. 개유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개발업자는 무한, 투자는 유한. 조인트 벤처는요. 자, 이거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가 금융기관이나 기관들이에요. 얘들이 내 회사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신디케이트가 수많은 소액 투자자를 하면 조인트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제 프로젝트의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권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분금융이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분금융은 우리가 배웠던 건데요. 자, 필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분 내 거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지분권을 매각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배당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신공조립펀. 그래서 우리가 신디케이트 출자증권을 발행하고요. 신디케이트 회사가. 그 다음에 이건 주식을 공모하죠. 주식 공모회에서 공모에 의한 증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그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벤처 사업에 투자한 거죠. 지분 투자했고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로 나올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펀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 펀드는 수익증권을 또 발행하죠. 지분으로서. 이 증권이 다 지분입니다. 근데 부채금융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어떨까요? 이 채자가 빌채자, 이 질부자거든요. 자, 그러면 자금을 유통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 가서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럼 은행은 저당권 설정을 그 담보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 채자가 사채나 채권이 들어가면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저당 담보가 들어가거나 이게 다 부채인데 ABS를 좀 주의하세요. ABS는 MBS보다 좀 넓은 개념인데요. A는 자산을 담보로 갑니다. 원래 백이 담보고요. S가 증권이어서 정확한 표현은 자산담보부 증권이 맞으나
우리가 출제원이 처음에 출제할 때 유동화 직권을 냈거든요. 틀린 집은 아닙니다. 자, 이걸 가지고 현금화 시키기 때문에 틀린 집은 아닌데 얘는 저당 담보 채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저당 유동화 직권이 나오면 담보부 직권을 고치시는 게 좋아요. 자, 들어가 볼까요? 부채금융은 저당화 설정의 사채를 발행해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대표적인 부채금융이 저당 들어갔죠. 자산담보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저당증권 아직 안 나왔지만 주택저당이 들어갔잖아요. MBB는 나왔었어요.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다 들어갔죠. 차입자 입장에선 지분금융과 달리 이자 수익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걸 하나 보셔보세요. 자, 얘랑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 문제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떴어요. 제가 분명히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뜰 겁니다. 근데 적중을 했죠. 자, 이게 담보신탁이에요. 담보신탁. 자, 이건 여러분들이 편법을 가져가기 전에요. 일단 이론이 돼야 되니 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신탁회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건 이제 부채 금융이에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담보신탁을 한다는 건데요. 자,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여서 얘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건물을 안 줬기 때문에 등기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 저당 대부를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건설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 저당을 잡힐 수 없죠. 그래서 신탁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자,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개발 파트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와 이 수탁자 간에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버려요.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자체로. 그러면서 이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이게 두 번째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 은행에, 야, 내가 증서를 맡겨놨다. 그래서 소유권도 넘긴 거다. 안전하다. 그래서 수익증권을 보여주죠. 그럼 민법에서, 자, 부동산이 아닌 증권이기 때문에 이 증권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질권을 설정하죠. 질권 설정. 자, 그러면 얘가 돈을 융통해 주는 게 부채금융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채금융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담보라는 글씨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무조건 담보신탁으로 가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밑에 제가 이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밑에 문제, 주택상환 사채는 사채 들어갔잖아요. 채자 들어갔으니까 부채고,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으로 고치시죠. 그래서 얘가 담보가 들어가니까 부채다. 그래서 신탁증서금융은, 자, 말 그대로 이 위탁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한테 넘긴다. 그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그럼 신탁증서라는 말은 증서에 질권을 설정하니까 이건 그 증서에 대한 담보신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이네요. 자산담보부 기여보험은 ABCP죠. 그래서 MBB라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은, 자, 요거는 부채금융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중요한 단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혼합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나왔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제가 어디를 해드리냐면 다음 시간에는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338페이지로 가시면은 매자닌 금융으로 갈 거예요. 매자닌 금융. 이게 혼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합친 게 매자닌 금융이 혼합형이거든요. 요거가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 작년에 떴기 때문에 매자닌 금융이 한 번 뜨고 그 다음서부터는 안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자닌 금융을 다음 시간에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메자닌 금융을 이제 보고 자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개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시죠.